사거리도 짧고 속도도 느린데 왜 이 자주포를 써야 합니까?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미국 군수 산업에 반기드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최강 신화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미 육군 82공 수사단 공정포병연대에서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저는 바그다드 남부 포병 중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F-16과 AH-64 아파치 헬기의 화력 지원 덕에 전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완벽했지만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적의 은폐된 진지를 향해 포병이 지원을 요청받을 때마다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사거리, 속도, 반응 시간, 모든 면에서 한 박자 느린 우리 자주포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M109A6 팔라딘 자주포는 겉보기에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론 1960년대 기술 기반의 일부 개량이 가해진 복고풍 무기였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30km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장의 표준이 40-50km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탄으로 보완을 시도했지만 한 발당 가격이 일반 포탄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양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적 박격포 진지를 제압해야 합니다. 소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격 범위는 적의 공격 지점에 닿지 못했습니다. 적은 우리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을 가할 수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대 내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포병이냐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병이라는 병과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M109A6의 수동 장전 시스템은 155mm, 포탄 하나를 장전하는데 숙련된 병사라도 최소 2-3분이 걸렸습니다. 포탄 무게만 40kg 넘어 병사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언제까지 손으로 나르고 있어야 합니까? 포수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속 사격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투 지속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사격 후 진지 이동 시간은 더욱 문제였습니다. 적의 역습을 피하려면 슈센스쿠 전술이 필수인데 우리 자주포는 사격 후 철수 준비만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적의 반격포 사격에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오리나 다름없습니다라고 포대장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적의 반격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는 이를 해결하고자 크루세이더, LOSC, ERCA 같은 신형 자주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가장 유망하던 ERCA는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해 100km 사거리 목표를 세웠지만 포신 내구도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연속 사격 시 포신이 과열되어 변형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개발진은 수년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실패입니다. 개발 담당자가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크루세이더 프로젝트는 무게 과다로 취소됐고 LOSC는 기술적 한계로 중단됐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은 연속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미 국방부는 외부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이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도입했고 실전 검증까지 끝난 무기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의 운용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K9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나토 내부에서도 왜 우리는 이걸 안 쓰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술과 성능에서 검증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망설였습니다. 내부 평가 자료엔 우수하나 미국 교리와 상충이라는 애매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교리와 상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실용적이어야 할 군이 정치와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현장에서 매일 낡은 장비와 씨름하는 저희 같은 일선 부대원들에게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포탄 장전하는 데만 5분씩 걸리고
적 위치를 잡아도 사거리가 모자라서 못 쏜다고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부하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반면 K9에 대한 해외 평가 보고서들은 달랐습니다. 52구 경장 포신으로 40km 이상 사거리,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6에서 8발 연속 사격 후 1분 내 진지 이탈 가능했습니다. 특히 K10 탄약 운반차와 연계하면 완전 자동화된 탄약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혁신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꿔왔던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라고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좋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적 검증보다는 감정적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미군의 포병 전력은 분명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항공전력에만 의존한 결과 지상 활용은 구식이 되었고 병사들은 매번 빠르게 움직이는 적의 위협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K9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K9 자주포는 우리가 필요로 하던 모든 조건을 갖춘 무기였습니다. 52구 경장 포신,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15초 내 급속 사격, 그리고 무엇보다 탄약 보급 자동화가 가능한 K10 장갑차와의 연계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보다 실용적인 무기체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저 자주포는 진짜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운용해본 부대는 대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폴란드군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제 동료 잭슨 중령은 K9의 성능을 직접 목격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무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건 장난감 수준이었어.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합동훈련에서 K9은 독일의 PGH-2000이나 프랑스의 K사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미군이 실용주의로 돌아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수년간의 실패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뒤로하고 검증된 기술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돌연 M10952라는 개량형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M109A7의 라인메탈에서 공급받은 52구 경장 포신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사거리만 늘리겠다는 접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그 발표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포신 길이만 늘린다고 해서 자주포가 현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포탄의 자동 보급, 발사 속도, TOT 사격 능력, 그리고 진지 변경 속도까지 전부가 K9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바꾼 개량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M10952는 여전히 수동 장전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40kg 넘는 155mm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들어 올려 장전해야 했습니다. 반면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포수 한 명의 버튼 조작만으로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19세기 방식으로 포탄을 나르고 있습니까? 제가 상관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예산과 호환성 문제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미 언론은 K9은 무겁고 미국 교리와 안 맞는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수송기의 적재 한계를 거론하며 K9의 운송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군이 쓰고 있는 M109A7 역시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9이 47톤, M109A7이 35톤이었지만 성능 차이를 고려하면 그 12톤의 차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써야 해. 이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 어느 장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데 한국산 무기에 의존한다는 게 체면상 말이 되느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장에선 냉소가 퍼졌습니다. 또 정치야. 어느 포병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선 성능이 중요하지 생산지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본부는 다르지.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정답을 두고 정치적 오답을 택한 미군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무기체계 전체를 좌우할 실책이었습니다. 실제로 10952의 개발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메탈의 52구 경장 포신을 기존 차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틀어져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신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술진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K9은 처음부터 52구경장 포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고 사격 시 반동 제어도 우수했습니다. 우리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이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고 하는 비효율성이 답답했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건 개발 일정이었습니다. M10952는 최소 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그것도 모든 기술적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서였습니다. 반면 K9은 당장이라도 도입 가능한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5년 후면 전쟁 양상이 또 바뀔 텐데 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마다하는 겁니까? 제 질문의 상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K9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마치 미군 내부가 일부러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무기 체계를 옹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현장의 병사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K9의 도입 논의가 미군 내부에서 거론되자 곧바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국방부 회의에서 어느 장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써야 할 만큼 절박한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명백한 자존심과 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기술로 이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K9 도입을 지지하던 몇몇 장교들이 친한파라는 꼬리표를 달고 은근한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무기를 밀어주느냐는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톰슨은 K9에 푹 빠져 있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는 농담조로 일부는 진담으로 제 입장을 불편해했습니다. K9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K9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나토 내부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가 K9을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하며 보여준 대응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번 사격하고 3분 내로 진지를 완전히 이동할 수 있다는 폴란드군의 평가는 실전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본토에서는 그런 자료조차 참고용으로만 취급됐습니다. 핵심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국산 무기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면 유사시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F-35 전투기의 주요 부품들을 여러 나라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리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 방산 전문 언론사는 K9은 현장 테스트도 끝나지 않은 외국산 무기이며 미국의 작전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장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K9은 이미 9개국에서 운용 중이었고 실전 검증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무시됐습니다. 언론도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사실보다는 선입견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산업계에선 은근한 조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지만 우린 하이마스 쓰잖아. 자주포. 그냥 BOE 띄우면 돼. 이런 말들은 K9을 운용했던 부대원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이마스와 자주포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인데 마치 자주포가 불필요한 무기인 것처럼 치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BOE로 어떻게 근접 화력 지원을 합니까? 제가 반문했지만 그들은 요즘 전쟁은 정밀 타격이 전부야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자주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근접 화력 지원, 진지 제압, 적 집결지 타격 등에서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K9을 체험해본 일부 병사들은 저건 진짜 괴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에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한 포병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의 TOT 사격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문에서 쏜 3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떨어지는 걸 보고는 이게 진짜 미래 무기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본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포병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낡은 M109를 써야 하냐고. 훈련만 해도 고장나는데. 실제로 M109A7의 고장률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복잡한 기계 구조와 오래된 설계 때문에 잦은 정비가 필요했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K9은 모듈화된 설계로 정비성이 뛰어나고 가동률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언론에선 미군이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미군 장성들은 공개석상에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일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군사적 판단보다 감정적 반응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제안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의 세트 운용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 무기체계를 직접 써보지도 않고 복합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장점을 지나치다는 말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K-10의 자동 탄약 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병사들의 생존성을 얼마나 높여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F-35나 아브람스 전차는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입니까? 복잡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산이라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보며 저는 미군의 판단력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K9이 넘어야 할 장벽은 단지 성능 검증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은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지만 자존심은 체면을 건드리는 순간 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보다 미국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한국의 군산에서 열린 국제실사격 훈련에 초청받았습니다. 공식 명분은 나토 자주포 성능 비교 참관이었지만 속내는 K9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듣는 수치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이 더 크다는 걸 상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에 만난 한국군 관계자는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보통 과장된 홍보를 일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차분한 자신감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K9 부대는 이미 배치 완료 상태였습니다. 47톤짜리 거대한 차체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확실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포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15초 후 둘째 발, 또 15초 후 셋째 발이 연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세 발의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동시에 낙탄됐습니다. TOT 사격이었습니다. 한 문의 자주포에서 연속으로 발사한 포탄이 공중에서 각기 속도를 조절하며 정확히 같은 시점에 표적에 떨어지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숙련도와 기계 정밀도가 극한까지 맞춰졌을 때만 가능한 고난도 사격이었습니다. 미군의 M109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밀 사격을 위해서는 최소 3대의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기술 고문도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체계였고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포병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이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 K-10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포탄을 빠르게 보급하고 병력 개입 없이 자주포와 연계 운용되는 모습은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K-10이 K9 옆에 다가가자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탄약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병사 한 명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한국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40kg짜리 포탄을 완전 자동으로 이송한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이 무거운 포탄을 들어올리다가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병사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M109H는 탄약 보급 시 병력의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체력 소모가 심각했습니다.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들어올려 장전해야 했습니다. 연속 사격을 하다 보면 병사들이 지쳐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K-10은 탄약을 자동 이송하고 재장전하며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건 군이 아니라 공장 수준의 자동화입니다.
실제로 한 참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면 전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함께 온 영국군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K9과 K10의 조합은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라 전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빠른 사격, 신속한 보급, 즉각적인 진지 이동이 하나로 연결된 완벽한 체계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미군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의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 진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건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병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병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사격이 계속되면서 K9의 다른 장점들도 드러났습니다. 사격 후 진지 이동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사격 명령이 끝나자마자 K9은 즉시 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포신을 원위치로 돌리고 안전장치를 작동시키고 엔진을 가동하는 모든 과정이 1분 30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우리 M109H는 최소 5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슈센스쿤 능력이 이 정도라니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자주포의 생존성은 사격 후 얼마나 빨리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적의 대포 레이더가 발사 위치를 탐지하고 반격포 사격을 가하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3에서 5분이었습니다. K9의 1분 30초는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하루 종일 K9의 성능을 지켜본 후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껴서 체계를 단순화해서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장은 진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흐름을 완벽히 타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K9. 단순한 무기체계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나토 자문단의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현대 자주포의 모범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한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저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함께 지켜본 미군 실무자들, 심지어 몇몇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정치도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의 윌리엄 스콧 장군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이건 게임 체인저야. 미군이 진짜 실용성을 원한다면 바로 이걸 써야 해. 이 말은 즉시 제 메모에 기록되었고 몇 주 후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공식 인용되었습니다. 스콧 장군 같은 인물이 공개적으로 K9을 지지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K9의 이름은 점점 내부적으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K9을 운용한 나토 국가들의 병사들은 한 번 써보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고 몇몇 미군 부대에서도 K9 시범 운용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서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기회가 많다 보니 K9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반응은 한결같이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방산 관계자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린 성능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그 진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욱 신뢰를 주었습니다. 과장된 마케팅이나 정치적 로비 대신 그들은 오직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 방산업계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는 정반대였지만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조용한 법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K9어이를 이미 개발 중이었고 놀랍게도 이 모델은 기존보다 더 빠른 사격 속도와 자동화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분당 10발의 사격, 그리고 지속 사격에서도 분당 6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접한 미군 기술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린 아직도 반자동 수준인데 기술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당 10발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제가 한국 기술자에게 재확인했습니다. 네, 급속 사격 시에는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물론 포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군의 기술 수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10의 자동 재보급 시스템은 병사들의 생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155mm 포탄 한 발이 40kg이 넘는데 기존 M109 체계에선 이를 병사들이 손으로 나르고 장전해야 했습니다.
연속 전투가 벌어지면 병사들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됐고 이는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K-10은 전 과정이 자동이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한국군 기술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더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의 차이가 바로 성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철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미군 내부에서도 서서히 인식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존 방산업체의 로비와 정치 논리가 버티고 있었지만 현장의 실무자들, 특히 실전 경험이 많은 중령, 대령급 장교들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 말고 생존이 먼저입니다. 한 해병대 대령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의 젊은 분석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9의 성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 수치로만 봐도 K9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런 보고서들은 여전히 상부에서 보류 처리됐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왜 좋은 무기를 정치 때문에 포기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경험한 세대였고 현실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성을, 자존심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도 K9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여러 논문이 발표됐고 그중 상당수가 K9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술적 검증을 통해 K9의 가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논리로만 K9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국 내부에서 K9을 향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의 힘이 정치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진심이 담긴 기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K9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짜 가치는 인정받게 마련입니다. 희망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미군 내부에서 K9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점,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리 미적합이라는 단서 하나로 K9 관련 항목이 국방 예산 초안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미군은 신속 기동과 공중 수송 중심의 교리를 따릅니다. K9은 무겁고 수송이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이유였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을 도입하면 그 다음은 K10, 그리고 장갑차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은 K2 전차,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갑차 사업은 수십조 원 규모로 이해관계가 얽힌 국내 방산 기업들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K9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연쇄적인 흐름이 시작될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주면 10개를 달라고 할 겁니다. 어느 방산업체 로비스트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K9 도입이 미국 방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즈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업에 시장을 내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로비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로비스트들은 국산 무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워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K9을 도입하면 미국 내 자주포 관련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집니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왜 외국 무기를 세트로 들여오냐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주포 하나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일처럼 과장되었습니다. 급기야 한 언론은 K9 도입은 국방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는 자극적인 논평을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미국이 한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세계 최강 군사력이라는 브랜드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무시하고 오직 감정적 자존심만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여론도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실전에 나선 이들은 무기의 출신보다 성능을 봤습니다. 우린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야지 국적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한 중령의 이 말이 회의석상에 울려 퍼졌지만 상층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전투보다 정무, 실전보다 예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적 계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K9이 무겁다는 이유로 배제됐지만 정작 M109A7의 중량도 35톤 이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9이 47톤이니까 12톤 정도 더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 12톤의 차이로 얻는 성능 향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K9은 분산 배치와 신속 사격 능력 덕에 은밀한 기동이 가능했으며 사격 후 즉시 진지 이동이 가능한 슈센스쿤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은 정무적 계산기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C-17 수송기에 몇 대나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냐보다 수송의 편의성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무기는 수송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K9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동료 몇몇은 인사 이동되거나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나치게 외국 무기 쪽으로 기운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령은 K9 도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알래스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지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미래, 전략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952 개발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고 언제 완성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K9을 도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미군만 홀로 낡은 장비를 쓰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현장에서는 고조되고 있었지만 상부에서는 여전히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도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시연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미군의 계속된 미온적 반응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국도 자존심이 있었고 진정성 없는 관심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이 내민 손은 교리와 정치라는 벽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바꿀 수 있어도 사고방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개입되면 합리적 판단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군의 자존심이 미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현장의 병사들이 치러야 할 몫이었습니다. 정치는 멈췄지만 현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선 K9 도입이 잠정 중단되었지만 주한미군 내부에선 조용한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오산과 평택에 배치된 일부 포병부대는 한국 측과 협의하여 K9 시범 운용을 요청했고 한국군도 기꺼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대령이 한국군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인들이 결정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의 결단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처음 K9을 접한 미군 병사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무기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을 경험한 포수들의 감탄은 대단했습니다. 40kg 포탄을 손으로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건 버튼 하나로 해결되네요. 젊은 병사 하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고된 노동을 대신해주는 것을 보며 그들은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훈련이 반복될수록 감탄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우리가 써야 할 자주포는 이거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포탄을 자동으로 재보급받고 지휘관이 명령만 내리면 15초 만에 3발이 동시에 목표에 떨어진다니 젊은 하사관 하나가 제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났을 때 병사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TOT 사격을 경험한 병사들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자주포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포대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M109로는 여러 대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정밀 동시 타격을 K9 한 대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포대 전체와 맞먹겠는데요? 부포대장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은 미군 내부망을 타고 번졌습니다. 자주포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내부 포럼엔 K9이야말로 진짜 전장에 적합한 무기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과거 K9 실사격 영상을 본 일부 유럽 장교들도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이미 도입한 나라의 작전 사례는 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나토 공동훈련에서의 연합사격이었습니다. 독일군의 PGH-2000과 나란히 진지에 배치된 K9이 TOT 사격을 시연하자 각국 장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은 분명히 전장 양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특히 북유럽 사령부 소속 리투아니아 장교는 러시아의 장거리 포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며 K9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 위협을 직면한 나라의 평가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만 이런 무기를 안 쓰는 거지? 캐나다군 장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적 이유도 예산적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정치적, 감정적 이유였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도 다시 국방부 회의석상에 섰습니다. 자료와 영상을 준비하며 저는 평범한 PPT가 아닌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무기는 실전에서 병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첨단 기술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병사 하나 살리는 게 진짜 무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더는 K9을 외산이라 폄하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고 영상 속에선 K9의 포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몇몇 장성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편견도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입니다.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말에 여러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병사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모르는 군인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장성들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해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K9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장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바로 전장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K9을 둘러싼 정치적 벽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상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드디어 미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K9어이를 미군 훈련용으로 도입해본다는 실험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실전에서 너무 많은 병사들이 낡은 자주포 체계에 지쳐가고 있었고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체면보다 성능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실이 자존심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시범 도입을 승인합니다. 국방장관의 발표가 있던 그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드디어 미군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 K9 6대가 조지아주 포트 베닝 기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자주포를 써볼 수 있구나. 포병들의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K9이 미군에 본격 배치되자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탄약 보급이 자동화되자 병사들의 피로도는 급감했고 사격 후 재이동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 스스로 말하길 우린 이제 적보다 먼저 쏘고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40킬로 포탄을 손으로 나르는 건 이제 옛날 얘기네요. 포수 존슨 상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K9의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병사들은 더 이상 무거운 포탄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줄어들자 지속 전투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하루 종일 사격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격 정확도였습니다. K9의 고급 화력 통제 시스템과 자동 보정 기능 덕분에 첫발 명중률이 기존 M109 대비 4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제 탄약 낭비 걱정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라고 사격 통제관이 보고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K9 어삼의 개발이 본격화됐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세계 최초 100km 사거리 자주포였습니다. 이미 미국조차 실패한 58구경장 포신을 완성하기 위해 한국은 포신 소재 개발, 내열 처리 기술, 그리고 무인 운용 시스템까지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 기술진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었습니다.
K9 어삼는 단 3명의 병력으로 육문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자주포 운용의 혁신을 예고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주포 한 문당 최소 4-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는데 자동화 기술로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주포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라고 한 미군 장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K10 또한 세계 최초로 탄약 재보급 전 과정을 자동화한 차량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가 탄약을 차에 싣고 수동으로 내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전장 자동화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만나면 하나의 자주포 전투군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인 전투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K10의 지능형 탄약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포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투 상황에 따라 최적의 탄종을 자동 선택하여 공급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H2탄이 필요한지 연막탄이 필요한지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합니다라고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기체계의 결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산 수출국이 아닌 전술과 기술의 기준국으로 말입니다. 미국 언론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K9은 미국이 외면할 수 없는 대안이며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자주포 시스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은 사라지고 객관적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전직 장성들은 과거의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K9 부스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몰려와 도입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9을 표준 자주포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자주포를 쓰면 협동작전에 문제가 생긴다. K9으로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서방 군사동맹의 표준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K9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국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증명해냈습니다. 첨단 무기는 단지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 철학과 진심의 결과임을 말입니다. 병사를 생각하는 마음,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K9을 바라보는 눈빛 속엔 더 이상 의심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중과 감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진짜 필요한 무기는 눈부신 기술도 화려한 외형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를 지키고 상황에 맞게 빠르게 반응하며 실전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진심이 담긴 기술만이 전장을 바꿉니다.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보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 실용성, 자동화 효율성, 그리고 병사 생존을 위한 섬세한 배려까지 K9은 전투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수많은 무기를 다뤄봤지만 K9 같은 철학을 가진 무기체계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추구한 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병사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장전 시스템이 나왔고 자동 탄약 보급 시스템이 개발됐으며 신속한 진지 이탈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미국이 K9을 외면했던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왜 남의 나라 무기를 써야 하느냐는 감정적 거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병사들은 더 오랫동안 낡은 장비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진심을 무기에 담아냈습니다. 그 진심은 기술이 되고 성능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K10과 함께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명을 위한 배려였고 K9 어삼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100km 사거리라는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과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술을 쌓고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겸손 속에 담긴 단단한 신념은 결국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성능으로 말한다는 한국 기술진들의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홍보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국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둘째, 병사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무기를 쓸 병사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미국이 외면해도 다른 나라들이 의심해도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K9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술의 진보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미군이 결국 K9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실용성을,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필요를, 정치적 계산보다 병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의 K9이었습니다. 이제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작이고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군인들이 K9을 보며 저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무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그것을 증명한 산물입니다. 미국이 결국 그 가치를 받아들인 건 기술을 넘은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빛나는 건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이들의 진심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K9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는 그 다음 혁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나라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도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본 한국의 K9,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